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이태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설날에도 거리로 향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라진 일상의 슬픔을 달랠 길이 없지만 떡국을 나눠 먹고 또 합동 차례를 지내며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윤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라색 목도리를 두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 모였습니다. 불과 3년 전이었다면 희생자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이후 사라진 일상이 명절이 되자 더욱 시리게 다가옵니다. 참사 이후에는 이제 사실 명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죠. 전에는 당연하게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고 가족이 모여서 조상들의 감사함도 느끼고 저희도 평안하길 기원하고 했었는데 가슴속에 묻은 아이들을 추억하며 유가족들이 떡국을 끓여 나눴습니다. 유가족들의 눈물 어린 외침에 힘을 보태준 시민들에게 대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떡국을 받아든 시민들 역시 참사의 목숨을 잃은 청년들을 잊지 않겠노라 다짐합니다. 이런 시기 때마다 오히려 더 생각하고 좀 되새겨지고 하는 시간이 돼서 꼭 다시 좀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다시 계속 남아있는. 유가족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진상규명을 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확실히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몸을 불사를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16분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는 합동 차례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10주기를 맞았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아픔을 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뺏는 참사가 왜 이렇게 반복돼야 되는지, 국가가 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참사를 막지 못하는지 유가족으로서 국민으로서 저는 화가 날 뿐입니다. 가족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설 명절, 자녀를 떠나보낸 유가족들은 떡국을 나눠 먹거나 합동 차례로 서로를 위로하며 아픔을 달랬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설 연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장안동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는 등 설 연휴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인근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30대 남성 A씨가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더니 전자담배를 피우며 계산대 앞에 섭니다. A씨는 구매한 술을 집에서 마신 뒤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설 연휴 함께 사는 5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겁니다. 이후 A씨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숨져 있는 어머니와 근처에서 잠을 자던 A씨를 발견하고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우리 손자들이 와서 편의점에 뭐 사러 갔다가 들어오면서 한 이런 일이 어떻게 밤에 있었대요. 그래서 알았어. 불안하지. 괜히 깨름칙하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는데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동기를 밝힐 예정입니다. SUV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보기조차 힘듭니다. 새벽 시간 서울 장안동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신호등을 들이받은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3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입건하고 조만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주택 지붕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집안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서울 용두동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 2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귀성과 귀경길 고속도로 교통량이 늘면서 곳곳에서 추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관에 경찰의 출입 통제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외벽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40대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이 불로 주민 10명이 대피했고 40대 남성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터진다고 경찰하고 터진다고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나왔었지. 어떻게 들으니까 식탁에서 둘이 앉으니까 갑자기 뭐 해서 40대 남성은 설 연휴를 맞아 여자친구 가족들이 모인 여자친구 남동생 집 앞에도 신호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모가 신고를 한 거죠. 거기 갈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물을 뜯어보는데 연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물을 소방에 따고 들어간 거죠. 경찰은 남성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성에게 구조대원이 외투와 생수병을 건넵니다. 어디 다리 다친 데 괜찮아요? 이런 데 안 아파요? 다리가 아파갖고 이상하게.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구조대가 60대 치매 남성을 경기도 양주시 천보산 정상 인근에서 구조했습니다. 60대 남성은 혼자 등산하러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실종됐고 수색 5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점촌 함창 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대전 통영고속도로 대전 방향 서상 나들목 부근에서도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혀 11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설 연휴 교통량이 늘어난 가운데 운전자들이 정체 구간에서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한인들이 처음으로 설날 잔치를 열어 우리 전통 문화를 현지인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미국에선 아직 음력설을 중국설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한국 고유의 설 풍습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흥겨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신명나는 농악가락이 흥을 돋웁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신기한 듯 넋을 잃고 쳐다봅니다. 휴스턴에서 음력설을 기념해 열린 잔치 한마당입니다.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서 같이 이렇게 교감을 느끼면서 반응을 보고 또 그 반응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행사를 같이 열 수 있어서 되게 기뻤고요. 이제 이번 올해는 또 이렇게 한인 단독으로 이렇게 한인 행사를 하게 돼서 의미가 깊었고 이 자리에 함께 빛날 수 있게 참석을 정말 기뻤습니다. 단체로 세배하는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세뱃돈 봉투를 챙깁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 설 명절을 체험하기 힘들었던 동포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아무래도 한국 전통 문화를 접하게 될 기회가 되게 많이 없었는데 이번 설날이라는 명절 행사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아빠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내서 정말 뜻깊고 내년에도 항상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아시아의 음력설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지역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은 중국설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 이에 따라 한인 약 5만 명이 거주하는 휴스턴에 한인회와 한글학교 등 동포사회가 뜻을 모아 우리의 설을 함께 즐기고 소개하기 위해 처음으로 잔치를 연 겁니다. 한인은 물론 현지인들도 한데 어울려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즐겼습니다. The intention was to come here, kind of take in some of the culture and learn more about it. So a lot of it is new.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everyone in the traditional dress, enjoying themselves singing, dancing, etc. It's really enlightening to see how, a different culture celebrates something that Americans might not be very familiar with. 그전에는 아시안 커뮤니티들이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인 사회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깊고 또 많은 외국 분들도 참여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정말 보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들어 미국에선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이 더 높아지는 만큼 동포사회는 앞으로도 설날 행사를 한국 문화축제 형태로 마련해 꾸준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음력설을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설날이거든요, 우리. 그래서 코리안 루나 뉴 이어라고. 그래서 이게 루나 뉴 이어라는 걸 우리 인식시키고 우리 휴스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 캠퍼스를 빌려갖고 다음엔 또
큰 베뉴를 가지고 더 사람들 많이 인바이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음식과 놀이, 한복 등 우리 고유의 설 풍경을 재현하며 명절을 함께 쉬는 휴스턴 한인들. 동포 사회 단합과 정체성 강화는 물론 현지 사회에 한국 고유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을 맞아 해병 청룡부대를 방문해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 2사단은 6.25 전쟁 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 휘호를 받았고 서울 수복 작전 때 최선봉에서 눈부신 전과를 거둔 역사적인 부대임을 언급하면서 전통과 명예에 걸맞게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이 도발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라며 총선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신 매주 민생 토론회를 진행하며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기존 여의도 문법과는 다른 이 낯선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지휘나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거듭 선언했습니다. 20년 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총선 끝나고 만나겠다, 전화도 안 한다면서 사사로운 인연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용산 출신 참모들이 강남권이나 대구, 경북 등 이른바 양지만 찾는다는 보도에는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후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우는 윤 대통령인 만큼 위법 행위인 당무 개입은 안 한다는 겁니다. 대신 새해 국민과 소통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주택과 금융, 교통과 의료 개혁까지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로 벌써 10차례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고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좋아 빠르게 가를 외치던 대선 때처럼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부처의 실시간 지시, 주문하며 적극적으로 호응합니다. 면피성 처신을 하면 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시행규칙만 빨리 손보면 되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 다만 윤 대통령의 화끈한 약속들은 파장이 큰 대형 이슈인데다 소수 여당으로서 국회 합의가 필수인 입법 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소야대 지형의 판을 바꾸지 않는 한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큰 건데 그래서 야권에서는 포퓰리즘이자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안보 활동에 서울특별사면과 제2요구권 행사 등 대통령 고유 권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거리를 둔다지만 결국 4월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취임 만 2년도 안 된 윤 대통령의 향후 운신의 폭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 깊숙이 존재하는 격차들을 해소해 국민의 일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한 명절 인사에서 동료 시민 모두에게 지난해보다 더 나은 올해가 되도록 앞장서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비롯한 정치개혁 과제들도 기필코 완성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과 관련해 당내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친명과 친문을 구분짓는 행위가 저들의 전략이라며 단결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서 저와 우리 진영에 주어진 소명의 무게를 되새긴다며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모아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가 없다며 친명, 비명을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론 당사자로 지목이 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SNS에 다시 한번 양산회동의 정신과 원칙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의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87년 민주화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법률안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이 많다는 얘기도 되는데 무색해진 협치 속에 한국 사회 전체가 소모전을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시작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이었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법안을 놓고 정부 부담만 늘린다는 여당 반대에도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였습니다. 다시는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를 이루고자 윤 대통령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가고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장면은 지금까지 모두 9번 반복됐습니다. 양곡관리법에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55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민심을 거역하지 말라는 야당과 헌법 질서에 어긋난 법안의 강행 처리가 문제라는 대통령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법안 9건과 관련된 이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집회에 단식에 파업에 오체 투지까지 갈등을 빚었습니다. 국민 건강! 야당의 입법 독주 혹은 대통령의 의회 무시, 무엇으로 부르던 대통령과 국회는 9번의 소모전을 치른 셈입니다. 협치의 실종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또다시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를 거듭할 태세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총선을 60일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를 친 개혁신당은 선거 전까지 기호 3번은 물론 현역 의원 20명을 모아 교섭단체도 꾸릴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지지 기반이 다른 세력 간의 화학적인 결합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향후 공천 과정에서 지분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제3지대에서 각계 약진하던 4개 세력의 결합으로 통합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4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설 연휴가 지나면 2-3명이 더 합류해 원내 3당인 녹색정의당 의석 이상을 얻게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총선 때 기호 3번은 물론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일 기호 확보입니다. 전국 단일 기호가 있는 정당이어야 실질적으로 지역구 선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당장 다음 주 추가 합류를 타진하는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에도 민주당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엔 양당 공천 다툼에서 떨어져 나올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삭줍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제3지대 선택지가 하나로 좁혀진 만큼 세를 불리기 더 쉬워졌다는 건데 물리적 통합이 화학적 융합으로 이어질진 아직 미지수입니다. 급한 대로 명절 밥상에 통합 이슈를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세력 간 다른 지지 기반과 정치적 지향점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는 관측이 적잖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지지층의 문제가 약간 결을 달리해서 이번 선거에 있어가지고 노장청의 조화로운 지도부가 구성돼서 노인 무임승차 폐지나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같은 이준석 대표 측의 논쟁적 공약부터
당명을 양보한 이낙연 대표 측의 지분 등을 문제 삼아 각자 도생, 자강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개혁신당은 공천 과정에서 세력 간 할당제 같은 인위적인 나눠먹기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분 다툼 없이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9입니다. 제3지대 세력 통합 성사를 두고 여야는 겉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선거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화될 공천 배제 발표를 앞두고 잡음 최소화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빅텐트는 선거철의 단순 이합집산으로 보고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제3지대로의 중도층 이탈은 크지 않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른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순수성이 있는지. 대신 설 연휴 직후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접이 예정돼 있는 만큼 본격적인 컷오프 국면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고심입니다. 여기에 오는 15일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중앙당 창당에 맞춰 본진과의 불협화음 없이 믿고 내세울 만한 대표를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합당 선언은 이준석 신당으로의 흡수합병이라며 제3지대의 앞길은 순탄치 않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호남에서의 지지세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면서 제3지대 성공의 필수 조건인 지역 기반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당내에선 이보단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놓고 과열 양상인 친명과 친문 갈등이 더 큰 고민거리입니다. 친문계 인사들 다 나가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는 또 저일 텐데요. 그러면 저보고 총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에 이재명 대표가 친명과 친문을 구분짓는 행위가 저들의 전략이고 단결만이 답이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연휴 직후 예정된 현역 의원 하위 20% 통보 등을 앞두고 집안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범야권과 통합 비례정당의 연대 범위 설정이나 비례대표 순번 협상 등 다른 만만치 않은 과제도 쌓여 있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 연휴 이후 본격화할 공천 국면에서 불거질 잡음으로 인한 원심력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국 경제 돌파구를 모색하는 YTN 기획 시리즈. 오늘은 우리 경제 활력의 키를 잡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전망을 짚어봅니다. 지난해 최악의 부진을 딛고 회복 중인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업황 전망이 점차 밝아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첫 반도체 수출은 6년여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하며 업황 회복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가 올해 우리 수출을 좀 이끌어가야 되고 작년이 자동차 해였다면 올해는 반도체 해가 될 거고.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반도체 전망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AI 업체마다 자체 반도체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가 한층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챗GPT를 만드는 오픈AI의 샘 올트먼 대표가 최근 한국을 찾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나한테 맞는 AI용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구현을 하는데 보면 항상 GPU는 엔비디아 걸 써야 되고 내가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는 TSMC나 삼성전자한테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AI 서버 구축에 쓰이는 HBM 등 D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 회복이 더뎠던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현하는 이른바 온디바이스 AI가 보안성과 작업 속도 등의 강점을 인정받으며 저장 용량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보라는 건 어딘가 저장해야 되잖아요. 저장 공간이 커야 돼요. 이게 저장할 수 있는 데가 낸드 플래시잖아요. 낸드 플래시의 용량에 대한 수요는 커지죠, 지금보다 훨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양대축인 메모리 반도체와 위탁 생산 분야 모두 긍정적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반등의 강도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내 완성차 시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규모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수익성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수출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과 전기차가,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실적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수출 훈풍은 올해 1월에도 이어졌습니다. 1월 자동차 수출은 62억 달러, 지난해 1월보다 24.8% 늘어 역대 1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적인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45% 가까이 증가한 대미 수출의 기저효과로 증가세 하락이 예상되는 데다 전기차 수요 둔화 흐름도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올해 수출 성적의 향방은 미국 시장과 전기차가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이 45% 급증해서 그래도 한 자리대 정도의 그 성장세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유망한 건 확실하지만 보통 제품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상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일종의 일시적인 수요 침체를 겪는 캐즘이라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내수 시장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여전한 고물가와 고금리에 지갑을 닫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해 42%의 판매량 증가를 보였던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올해도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지난해 성장률은 0.1%에 그쳤지만 국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계 치열한 경쟁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종 확대와 더불어 중소형 전기차인 기아 EV3, EV4, 그리고 현대차의 대형 전기차를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힐 계획입니다. 수출뿐 아니라 내수 시장 위축으로 업계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실적이 올해 2%대 안팎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고가의 SUV와 전기차를, 신흥국에선 중저가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는 양극화 추세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지역별 현지화 전략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전기차가 해외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도 새로운 장애물입니다. 때문에 올해는 첨단 기술 투자와 소재 공급망 구축으로 미래 자동차 승부를 위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4조 2천억 원대 국산 무기를 도입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중동에도 K-방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안보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중동에서 K-방산이 또 다른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산 기술로 개발돼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천공2입니다. 20km 안팎의 고도에서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 가운데 하나인데 지난 2022년 아랍에미리트가 4조 7천억 원대의 천궁2를 도입하면서 중동 시장에 물꼬까지 텄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 천궁2 미사일 10개 포대를 사들인 겁니다. 4조 2,500억 원대 규모인데 K방산의 수출 신화를 이어가며 확고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 수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게 막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지상무기뿐만 아니라 항공기 수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두바이 에어쇼에 국산 수리온 헬기와 소형 무장 헬기 LAH가 첫 비행을 선보이며 중동 시장을 녹화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후티 반군의 국제상선 공격 등에 따른 중동 각국의 안보 강화 움직임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에서 대박을 터뜨린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물론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을 앞세운 K방산이 중동 시장에서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원하는 것을 향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을 보고 흔히 불나방에 빗대곤 합니다. 이제까지는 불나방과 같은 곤충이 불빛에 달려드는 건 빛이나 온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왔는데요.
사실은 인공조명에 의해 심각한 감각 이상이 유발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가로등 주위로 나방과 하루살이 등 곤충들이 모여듭니다. 밝은 조명을 향해 달려든 곤충들은 종종 조명 주변에서 사체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영국 연구진이 적외선 고속 카메라를 이용해 형광물질을 붙인 곤충 10종의 비행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형광등이 켜진 곳에서 곤충은 조명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며 비행했는데 자세히 보니 측면으로 기울인 채 날고 있었습니다. 비행 궤적을 역학적으로 분석했더니 곤충이 계속해서 빛을 등지고 비행해 나타난 비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전구가 위쪽을 향하도록 설치했는데도 곤충은 여전히 빛을 등지고 날았는데 그러다 보니 몸이 뒤집힌 채로 날다가 바닥에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If we give them light from beneath, we actually see that insects totally invert themselves and flip upside down. And that obviously is not a good way to get about at night because they then crash straight on into the ground. 연구팀은 이 같은 현상이 곤충의 방향 감각에 이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날아다니는 곤충은 비행 속도가 빨라 중력 외에도 여러 방향으로 가속하는 힘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지상 동물처럼 중력만으로 위아래 방향을 판단할 수가 없고 빛의 방향에 크게 좌우된다는 겁니다. 또 곤충은 태양과 달빛을 등지고 안정적으로 비행하도록 진화했는데 한밤중 달빛보다 밝은 인공 조명이 있으면 기울어지거나 뒤집힌 상태로 조명 주위로 끝없이 비행한다는 겁니다. Animals that spend most of our time on the ground, it's quite obvious which way gravity is. But actually, if you're flying, you're pulling all kinds of G-forces. And those G-forces, or accelerations as you're moving around, can kind of mask exactly where true gravity is. 연구팀은 도시화에 따른 곤충 감소의 원인이 인공 조명 때문이라며 곤충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명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수술 환자나 암 환자에게 필요한 마약성 진통제의 투입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과다 투약으로 인해 종종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막고 의료진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암 환자나 수술을 받은 환자는 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런 경우 의료진이 사용하는 게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보통 약물 주입 펌프로 시간당 1-2mm, 아주 느린 속도로 주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끔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리 설정된 유량만 표시되고 실시간 약물 주입 속도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느린 약물 주입 속도 환경에서 펌프의 오작동이나 의료 소모품의 편차로 약물이 과다 투약되는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마이크로 히터와 온도계를 사용해 저속으로 흐르는 미량 약물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마이크로 히터에 의해 약물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히터의 온도는 하강하는데 이러한 상반된 온도 변화를 통해 신호를 증폭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약물 안에 공기방울이 생기는 것도 감지할 수 있는데 바로 알림과 함께 약물 주입이 중단됩니다. 공기방울은 체내 주요 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약물 주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감지해 의료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센서가 장착된 새로운 약물 자동 주입 시스템은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나무도 마치 사람처럼 병에 걸리면 약을 맞고 심하면 수술을 받습니다. 나무 병원과 나무 의사가 하는 일인데요. 정혜용 기자가 나무가 진료받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눈이 내린 도심 수목원. 나무마다 하얗게 눈꽃이 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 사이 특이한 모습의 나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나무의 나이 수령이 100년을 훌쩍 넘은 문배나무인데 병에 걸려 수술을 받은 겁니다. 이 안이 굉장히 많이 썩어 있었습니다. 썩어 있어서 이 안을 다 파내고 이 안에 방부 처리하고 살충 살균 처리를 하고요. 이 보시다시피 이 외피는 그 실리콘하고 코르크를 반죽해서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감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무도 마치 사람처럼 영양분이 부족하면 아프고 병해충에 걸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에 필요한 영양소를 직접 주사하고
피해가 심한 부위는 파내는 외과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무의사입니다. 관련 학과라든가 아니면 수목기사 등의 이제 자격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이제 여러 양성기관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일정 시간 동안의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시험을 거쳐서 나무의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나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나무병원은 2012년 설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은 홍릉수목원 내부 국립나무병원 하나였지만 지금은 800여 곳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국립나무병원은 지자체 9개 도랑 3개 광역시에서 12개의 국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진단센터는 각 도에 거점 국립대학을 선정을 해서 현재 9개의 수목진단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문화가 활성화하며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어 나무병원과 나무의사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국시도교육청이 지원자를 모집 중인데 공고 내용을 본 교사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신지범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모집 공고문입니다. 퇴직 교원이나 경찰, 상담사 등을 위촉해 1학기 첫날부터 1년간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보고서 작성, 심의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깁니다. 수당은 건당 18만 원 안팎으로 지역이나 사안별로 최대 30-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담당하던 사안조사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집 공고를 본 교사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과정에 함께 배석하는 등 업무 부담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초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대면 조사 일정을 정하고 전담기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행하기까지는 모두 교사들의 몫입니다. 전담조사관은 말 그대로 조사만 담당하는 겁니다. 사안 조사를 하러 올 때만 이제 그분이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업무가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아니라 학교폭력 일부 조사관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많은 인원을 단시간에 모집해 교육하다 보니 전문성을 기르기 어렵고 조사 방식도 제각각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전담조사관 명단을 미리 확보해뒀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담당자를 배정해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안 조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고 교육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 이런 게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또다시 민간인 대학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난민 140만 명이 모여있는 라파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전을 벌이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5층짜리 건물이 뼈대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중폭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잠자던 자매 가족이 희생됐습니다. 태어난 지 2달도 안 된 아기도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راحت أختي جوزها أولادها بنت أختي شهرين كلهم راحوا. 라파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로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가자 전체 주민의 절반이 넘는 140만 명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최근 라파 지역이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이라며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했습니다. 피난민 집단 수용 지역에서 지상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مش عارفين وين بدنا نروح، فيش مكان آمن يعني، إذا كان رفح اللي هم قالوا لنا نروح عليها رحنا عليها، وين نروح؟ نرجع خان يونس، نقدر تخش خان يونس، وين بدنا نروح؟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면 사상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도 어린이 60만 명이 공격받을 수 있다며 구조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마저 이스라엘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걱정했습니다. The Office of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say the unprecedented density of Rafah's population make it nearly impossible to protect civilians in the event of ground attacks. 이스라엘 공격으로 지금까지 가자 지구 주민 2만 8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가자 지구에서 대규모 공습과 지상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러시아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러시아 공공여론조사센터 조사 결과 이번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푸틴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는 5%, 러시아 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와 러시아 자유민주당의 레오니트 슬루츠키는 각각 4%를 얻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치러집니다. 유럽 안보 당국자들이 러시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 공격 가능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독일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경우 러시아의 공격이 다른 나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나토는 러시아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수십 년간 계속될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푸틴은 러시아 경제를 장기전에 맞춰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도 안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장한후이 주 러시아 중국 대사가 스푸트니크 통신에 10일 밝혔습니다. 장 대사는 푸틴의 올해 중국 방문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중 여러 차례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푸틴 대통령과 반도체 제재 등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시 주석은 지난해 정상회담만 2차례 하며 반미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필리핀 남부 광산지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현재까지 35명이 숨졌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민다나오 섬 다바오 데오루주 당국은 이번 사고로 3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도 77명에 달하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6일 밤 산악지대인 마사라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광부 수송용 버스 3대와 36인승 차량 1대, 그리고 또 인근 주택들이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민다나오 섬에서는 최근 지진이 빈발하면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몇 주일째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조혜수 씨. 사는 곳은 인천이지만 지금은 양양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다가 퇴사하고 여기 양양에서 일하면서 서핑하고 지내고 있어요. 이 날씨에 서핑하시면 안 추우세요? 네, 추워요. 조혜수 씨처럼 한 달에 한 번 양양군을 방문해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을 양양군의 생활 인구로 보는데요. 생활 인구는 무엇일까요? 주민등록 인구와 외국인 등록 인구, 그다음에 교류 인구, 즉 체류 인구라고 이제 표현하는 3가지 인구를 이제 다 합친 개념인데요. 진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고 여기서 뭔가 경제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즐길 거리를 찾는다든가 그래서 그 지역이 부족해지면은 그 지역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 바다를 마주하고 일을 하는 사파 작가 허영경 씨. 서울의 작업실에서 일을 하다가 집중력을 잃으면 일감을 들고 종종 양양을 찾아옵니다. 일과 휴가를 합친 워케이션 역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일하는 장소로 바꾸다 보니까 집중력이 되게 높아졌고요. 또 답답하거나 약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 책상에서 고개만 들어도 이렇게 파도가 보이고 또 서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2023년 12월 기준 양양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7,700여 명. 같은 기간 양양군을 다녀간 생활인구는 71,900여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2.5배가 넘습니다. 생활인구가 늘며 양양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그냥 사핀 때문에 그 바닷가가 되게 유명해져서 네, 우리 가게도 일부러 그 찾아오시는 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네, 많이 도움이 돼요, 경제적으로는. 네. 지역 그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한 상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인구 증가는 저희 양양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도입된 생활인구. 아직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지역마다 생활인구 유입의 문화 생태적 조건이 다르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사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가장 큰 좋은 모습은 그 지자체, 그 지역의 지역다움을 이렇게 온전히 표출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의 한 마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모습에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간판이 너무 예쁘다. 한때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던 고안읍. 고안 18리는 폐광 이후 빈집이 늘어가는 동네였습니다. 서울에서 NGO 활동을 하던 이혜진 씨는 7년 전 이곳에 내려와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주민들과 함께 지역 살리기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노력 끝에 폐광초는 마을 호텔로 거듭났습니다. 강원랜드가 내 자식, 내 손녀, 손자들의 일자리도 책임져 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저 관광객들이 이 마을과 정선 내의 식당들을 이용을 하는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절실함이 일단 제일 컸어요.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이 좋은 시각으로 보지를 않았었는데 같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해보고 같이 팔아보고 만들어서 팔아보고 그다음에 각종 뭐 행사도 같이 해주시고 하니까 이제는 재밌습니다. 행사하는 거. 마을호텔 18번가가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로 알려지며 지난해만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주민이 주도한 도시재생 사업,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역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설계해 나갈 때 탑다운 방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급력을 갖는 거죠.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호텔로 바꿔가면서 사람들이 보다 입소문을 타고 이제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대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당연히 들고요. 당장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없다면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력을 넣으려는 지자체와 주민의 노력이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생활인구를 주목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네, 설 다음 날인 오늘도 곳곳으로 정체가 길 텐데요. 명절 당일이 지난 만큼 귀경 정체가 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정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오전 10시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겠고요. 최대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예상되는 만큼 이동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이른 아침 귀경길 상황 지금은 괜찮습니다. 호남권에서 올라오는 길 15번 서해안선 서울 쪽, 정체가 조금 일찍 시작되는 편인 당진부근 통과도 어렵지 않아서요. 오전 7시 출발 기준 목포에서 서서울까지는 4시간 40분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을 통과하는 25번 고속도로는 천안 쪽으로 정안 나들목 부근에 교통량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신탄진과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 잠시 후 오전 7시부터 설 연휴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됩니다. 이것만 잘 지켜주신다면 지나는 데 큰 무리 없겠는데요. 서초 부근의 경우도 점차 교통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역시 신갈과 호법 사이로 설 연휴 버스 전용 차로제가 아침 7시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명절 다음 날인 만큼 근교로 나들이 떠나신다면 잘 지켜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종일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KF80 이상의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른 아침 이동하는 분들은 안개도 조심해야 합니다.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서와 제주 산간에는 눈이 조금 오겠고 경기 일부와 충북은 빗방울이나 눈날림 정도 예상됩니다. 한편 바람이 문제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도와 전남, 영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6.6도, 안동이 영하 5.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6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미세먼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